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보니까 그 아까 그 1시 반 킬리만자로부터 연달아 보신 분도 꽤 되시는 것 같고 아무튼 하루 종일 오승훈 감독님의 작품을 보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참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굉장히 좀 부끄러워요. 참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참 부끄러워요 지금.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무례한이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무례한 그 부산에서 상영을 할 때도 이제 지부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 부산영화제는 그 페스티벌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일반 관객들의 이제 상영 후 그냥 질문 뭐 주고받는 그 정도 수준이지 사실상 그 오늘 자리가 무례한에 대해서 조금 깊은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올해의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게다가 또 킬리만자로랑 또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 오늘 좀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감독님 그 요즘 좀 어떠세요? 그 무례한으로 이제 그 얼마 전 저기 제천에서 그 디렉터스 컷 수상도 하시고 아무튼 이제는 뭔가 그 올해 이 무례한을 조금 아직 뭐 연말은 멀었지만 좀 뭔가 좀 정리하는 기분도 좀 들고 그러실 텐데 좀 어떠신지. 근데 워낙 그 관객들이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자분이 저를 거의 죽일 듯이 노려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도현 씨는 너무 상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도현 씨 펑펑 울고, 그래갖고 막 심지어 그 무슨 말까지 자기가 주연을 해서 이게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다 내 탓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뭐라 그러나요? 끝나고서 저로서는 40만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BP를 맞추려면 택도 없는 숫자였고 굉장히 그 뭐랄까 망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 굉장히 손해를 끼친 영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한지덕 대표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이 영화를 만든 한지덕 대표가 너무너무 용감한 사람인데 나하고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옛날에는 어떤 시사에서건 뭐 다른 남의 영화를 보면은 왜 그래서 뭐 이따위로 만들어 뭐 이러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 무례한 개봉한 다음부터는 그 영화가 왜 그거 그렇게 나나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저도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장사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진 않지만 저도 약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다운이 돼 있고 그 뭐 상 타고 뭐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다운돼 있어. 제가 허진호 감독한테 전화 걸었어요. 야 이거 킬리만자로 때는 너무 철없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요번엔 좀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랬더니 허진호한테 말이 야 난 우울증까지 왔어. 나 영화 세 편 내일이 안 되는 바람에 작년에 위험한 정서 찍고 굉장히 우울증이 왔는데 그렇다면 뭐 다음 영화 빨리 해야지 뭐 그래갖고 이제 저도 다음 영화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찌되었건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저걸 저렇게 잘못했지 해서부터 시작했고 굉장히 못한 것들 그런 것만 좀 생각이 나고 쉽게 이렇게 또 만든 영화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화해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평가가 좋건 나쁘건 모든 걸 다 떠나서 하여튼 뭐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물론 1000만이 넘고 막 그러면 감독의 DNA가 확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뇌 구조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자기가 잘한 걸로 이렇게 뭐랄까요? 확 모든 세포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전 그건 아니니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죠. 왜 어떤 장면을 이렇게 못했고 뭐 이런 고민만 계속 하면서 근데 그걸 빨리 떨치려고 이제 다음 작품을 지금 시나리오 준비를 하고 자료도 모으고 그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부도 좀 하고요. 예. 뭐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요. 사실 뭐 사석에서 제가 사나이 피터스 한재덕 대표님 뵀을 때는 이 무례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시고요. 내가 언제 이런 작품을 만나겠냐라는 말씀도 하셨을 정도로 또 사실 그건 대외 멘트예요. 나만 보면은 막 이래요. 나오면 어우 죽이고 싶어 막 이러고. 그리고 또 농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거 괜히 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요새 말 잘못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한지덕 대표하고 너무나 다음 작품도 또 한지덕 대표가 장사가 좀 되는 게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갸우뚱하면서도
또 같이 하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도 너무 고마웠고 나하고는 정말 저기 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그 적자액이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해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의 사실 3분의 2 정도 혹은 그 가깝게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적자는 또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적자죠. 그런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적자인 것 너무 같아요. 심하시고 다음 작품 호진호 감독님도 지금 바로 또 캐스팅 최근에 뭐 박해일, 손예진 주연의 그 덕혜옹주 프로젝트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곧 신작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킬리만자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뭐 비슷한 점은 많죠. 뭐 그래도 핵심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 공통점은 그거죠.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한 남자. 그러니까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는 그 박진양 씨가 해식이 형이죠. 해철이 동생이고, 그러니까 해식이가 해철인 것처럼 해서 주문진에 있는 옛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무량에서는 그 정재곤이 이영준으로 무장해서 이제 김혜경에게 접근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그게 조금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킬리만자로 때는 어느 지점에 이르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량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비밀로 하고 지키고 있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설정인데 조금 결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이 두 장편 영화에서 그런 정체를 숨긴 한 남자 이야기라는 점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감독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보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1997년인가 8년에 이제 킬리만자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 만들고 나서 바로 또 쓴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거 이제 영화로 만들려고 그랬었고요. 근데 그때는 여자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였거든요. 그때 그거는 그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잔하고 이제 그 자베리 형사가 있는데 자베리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발잔을 놔주는 거. 근데 그게 자베르가 여자면 어떨까? 해갖고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그게 이제 엎어졌죠. 그래서 그거 날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다른 거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 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그것도 날라가고 그러다가 무례한 썼는데 무례한도 또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1956년, 57년 당시에 그 부평 미군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갖고서 또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것도 또 엎어지고 뭐 이래갖고 쓴 시나리오는 꽤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재덕 대표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는 무례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쏙 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례한 할 때도 그 처음에 그 어떤 회사 그 제작사 대표분이 나보고 홍콩 느와르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지 뭐 그래 그래갖고 그 주인공 형사 하나가 있는데 그 형사 하나 갖고서 그 계속 그 한 사람만 가져가고 나머지 옆에 사이드로 뭐 그 좀 빼고 그러니까 킬리만자로처럼 너무 많은 사람 나오지 말고 딱 한 명만 나와갖고 뭐 좀 하고 그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여자 분명 있어야지. 그래갖고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그분하고 하다가 좀 엎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찬욱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굳이 그 이름을 숨긴 사람, 그다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관심이 있거나 이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관심 있고 계속 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정말 관심 있는 건데 이제 가론 유다 같은 어떤 배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신의, 그러니까 남한테 신의를 얻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배신을 하는 그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합당한 대가를 피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받는 사람. 그러니까 가론 유다 얘기죠. 그거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 얘기는 계속 쓰고 싶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쓴 것들이 이제 몇 개 다 그 가론 유다 얘기에서부터 그 가론 유다 얘기에 이렇게 확장판 또는 변형 뭐 이런 게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도 가론 유다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름을 숨긴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로드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두 개가 붙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영화화하자라고 이제 했을 때 제가 그냥 들었던 생각, 이거 킬만자로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그때 이제 박찬욱 감독하고 때 일할 때인데 박찬욱 감독은 아니 그렇게 비슷하지 않다. 그래갖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오면서 그 비슷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러더니 뭐 바꾸기도 힘들고 그랬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랬죠 뭐. 예. 그 가룟두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킬리만자로를 다시 보는데 거기 보니까 약간 그 다리를 저는 그 최선중 씨 연기했던 그 남자가 그 정우표 씨한테 가룟두다 같은 거 이렇게 대사까지 치는 장면이 또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그 관심 가지신 주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킬리만자로랑 비교를 했을 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감독님 영화를 볼 때마다 그리고 평소에 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고전 영화, 클래식 영화를 좋아하시고 뭐랄까 어떤 그 고전주의자적인 면모, 그 영화의 만듦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첫 장면하고 끝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킬리만자로랑 무르레안을 비교하면 그 끝 장면 같은 거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실제 벌어진 장소에서 그 남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물론 모래안에서는 뭐 죽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이동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같은 것 같고요. 첫 장면을 비교하면 좀 굉장히 다르죠.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는 그 첫 장면부터 이렇게 눌려져 있는 그 박신양 씨의 어떤 얼굴에서 시작하는 영화라고 한다면 이 무례하는 주인공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는 첫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첫 장면과 끝 장면에 대한 그 어떤 비교 이런 거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킬만자로 할 때 그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는 영화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쌍둥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얼굴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그 옛날에 박상용 씨가 쓴 가론 유다전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소설에서 어떤 한 구절을 읽었는데 죽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은 학생들이 사서 책을 읽어보면 나는 이제 막 거의 한 10페이지짜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학생들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한 문장 또는 한 문단밖에 안 되는 거 그렇게 뻥 튀겨갖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박상훈 소설에서 이거 표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지금 기억으로는 가론 유다가 예수를 죽인 다음에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노파의 그 부엌에서 그 유태인들 그 어떤 부엌에서 깨어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피바다가 돼 있고 피바다가 돼 있는 데서 이렇게 여기 딱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뛰면서 이게 지직 소리가 좀 나고 이거를 첫 장면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배신한 사람이 처음에 깨어날 때 이 뺨이 이 피에 딱 달라붙어 갖고 이게 말라붙어 갖고요. 그거부터 생각했는데 깨어나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얼굴이 바로 앞에 이렇게 만져 있고 이 느낌, 이 생각을 갖고서 그 첫 장면을 좀 만들었고 그 첫 장면이 저는 영화 전체를 지배해야 될 어떤 무엇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무례한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장면을 좀 못 잡았어요. 처음에 생각한 첫 장면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한 2006년도인가 그때 생각한 첫 장면은 형사 하나가 그때 형사들 취재하고 그러면서 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좀 재밌었다고 생각한 게 이 관광버스로 그 부녀자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산 여행 가고 막 근데 그게 불륜이 또 장난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묻지마 건강 맞아. 거기에서 형사가 화면이 싹 밝아지면은 형사가 부녀자들하고 막 춤추고 있는 거. 막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고 그래갖고 숲속에서 이 형사가 여자하고 섹스를 하고 그런 것부터 생각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게 되나? 어차피 19금 두 개 다 19금이니까 영화 시작되면 그 여자의 무릎만 화면 4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하얀 무릎만 보이고 그 위로 남자 머리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정재곤이 여자의 사타구니 사이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오랄 섹스를 그 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때 누군가 그걸 보고서 한숨을 확 쉬면서 관객들을 그 즐겁게는 못해도 관객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갖고 이제 지워버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첫 장면을 참 못 찾다가 그렇다면은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뒷모습부터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장 골목 갔다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거니까 이 영화는 뒷모습으로 영화에서 뒷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그가 어디론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앞모습으로 어디론가에서 그 또다시 또 다른 어디론가를 또 가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무련에서 첫 장면들 어디에선가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어디론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전체에서 또 하나의 특정한 죄를 지은 이 곳에서부터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 찡그리는 얼굴이든 뭐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이 사람은 이 영화 전에 그 목포에서 무슨 짓을 했듯이 이 영화 다음에도 또 뭔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사냥을 해야 된다. 뭔가를 잡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 부분을 또 지워버리고서는 또 다시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상처 위에 상처가 되고 아마 몸속은 계속 골마 터지고 암이 막 자라고 있겠죠. 계속 암이 자라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팡 하고 이렇게 폭파해버릴 것 같은데 그 어떤 폭파해가는 그 바로 전전전 상황 정도.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 무례한 같은 걸 또 내가 만들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왔고 터지는 게 만약 라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 악행들을 저질러 오다가 마지막에는 그 터져버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요. 일단은 첫 장면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킬리만자로를 그 당시 제가 봤던 기억을 떠올려보면요, 굉장히 좀 충격을 크게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몇몇 장면들 말씀 주셨는데 이전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굉장히 센 묘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엄마 아들이죠. 그 안성기 씨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이제 되게 심한 욕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 해철의 그 유골함에 있는 유골 가루를 꺼내서 그 물에다가 이렇게 컵에다 이제 섞어가지고 소주랑 섞어 마시고 이런 장면들 보면서 그 당시 굉장히 놀랐고 또 이제 보면 말씀하세요. 그 총기 액션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한국 영화에서 사실 이렇게 총기가 등장한 장면 잘 없었어요. 그 전에 뭐 게임의 법칙 같은 작품만 봐도 뭐 이렇게 어쩌다가 생기게 된 총 하나 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설정도 사실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킬리만자로라는 작품에서 이런 센 묘사나 그런 설정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때 좀 이런저런 반대에 좀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 3단봉 등장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그 시나리오 가져가면 뭐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차승재 그때 대표님도 좀 고개를 흔들고 그러다가 결국 하기로 했을 때 그 박신양 씨가 하겠다고 덜컥하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차승재 대표님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승우가 나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데 네 영화는 겁난다. 그래서 제가 손해는 안 보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손을 다시 꽉 잡았어요. 근데 거짓말이 됐고 이번에도 한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겁난다 이 영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손해는 안 보게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연달아 2연타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한 참 이 정도면 아웃이죠. 근데 아웃인데 에휴. 뭐 물어보셨죠? 그래서 그 당시 센 묘사나 근데 사실 그 센 묘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다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상력이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 취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 얘기는 총이야 그렇지 않은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제가 홍대 그 산울림 소극장이 있었을 때 그 옆에 철길 지금은 철길을 다 없애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거의 똑같은 장면을 봤었고 그때 이제 나하고 형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거보다 더 센 장면을 제주도에 그때 이재수의 난을 시나리오를 쓰러 갔는데
거기서 영화하고 거의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족발집이었는데요. 족발집 아주머니하고 우리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 자기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라 왔는데 너무 이 텃세도 심하고 참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가 갑자기 딱 열더니 씨발년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탁 닫아버려 갖고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그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보거나 남한테 듣거나 그다음에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나 그러니까 좀 미안한 것도 많죠. 그러니까 도둑놈인데 여기 무례한에서 전도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친구의 와이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에서 많이 가져왔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만나고 취재했던 술집 여자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이 왔고 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갖고 전 그 당시에 그 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읽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안 센 게 왜냐면 시나리오보다 현실이 더 끔찍한데 나는 그걸 갖다 굉장히 걸러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영화가 현실을 난 반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총기 액션 같은 경우에 나는 그게 거짓말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그 당시에 드보크라는 게 발견돼요. 드보크 맞나요? 그 북한 간첩들하고 이 무전공비들이 그 주문진과 이때 그 산에 설악산이나 이 산에다가 드보크라 그래갖고 무기와 식량을 갖다가 이렇게 땅속에 파묻어 놓는데 그걸 군인들이 자주 발견들을 한대요. 근데 만약 그거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중사 같은 캐릭터는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발견을 해놓고 그대로 묻어놓고서 나와서 자기가 유사시에 자기 보물로 생각하고 유사시에 자기가 돈이 없거나 그러면 어디론가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하고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들 이제 그때 제대한 사람들한테 그 드보크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때도 드보크 얘기가 꽤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 북한군들의 이 식량 이런 것들 갖다가 산속에 묻어놓은 것들.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러니까 총격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보다 더했던 건 이제 세르지오 레오네 영화에서의 그 덕후 배드 어글리에서 이렇게 세이서 쏘는 걸 너무 하고 싶었죠. 그거 되게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런 거에서 좀 착종이죠. 보면 현실에 있는 걸 갖고 오면서 또 장르 영화에서 이런 걸 또 영화에서는 꼭 쓰고 싶어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킬만자로 같은 건 그게 그렇게 썩 매끄럽게 엮이진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무례한도 뭣도 그렇다고 되게 잘 엮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킬만자로 할 때는 이게 액션 영화의 외피를 쓴 드라마가 되어서 안 되고 좀 액션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액션 영화 갖고 있는 어떤 쾌감들이 있는데 그때 뭐 지금도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철이 없었던 건지 모르는데 바이올런스가 장사가 될 줄 알았어요. 한심한데 그 피바다 만들고 보면 좀 장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진짜 멍청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떤 환타지스러운 쾌감이 있어야지 바이올런스도 재밌는 건데 이 킬만자로도 물론 하나의 환타지인데 좀 그런 어떤 관객들한테 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판타지는 좀 많이 제거시키고 한 거죠. 그랬던 걸로 기억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다들 좀 두려워들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써가면 다 두려워하고 근데 갑자기 박신영이 꽂혀갖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서 영화가 구원됐고 그다음에 안성기 선배님이 한다고 하면서 또 구원받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노였죠. 시나리오를 들고 들어갔더니 홍보팀 모든 팀들이 날 외면을 하더라고요. 이런 시나리오고 영화를 만들다니 하면서 그거 굉장히 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형사 캐릭터를 갖고 시나리오를 갖고 갔더니 그때는 모든 홍보팀 여직원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막 그랬어. 기억이 나는데 시나리오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도 또 무례한도 어느 영화사에 가져가든 다들 날 외면하고 이렇게 날 볼 때 힐끔힐끔 이렇게 보고 근데 현실에 있는 얘기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다는 생각은 좀 안 했어요. 현실에 있는 얘기들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벌어진 얘기들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와 어울려서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어떤 하나의 세계가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고민거리였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말하자면 좀 나쁜 마음 아닌가라는 검열들을 좀 많이 거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이게 사람 사는 모습들인데 지금까지 한국 영화 뭐 한국 영화는 이제 하여튼 어떤 영화도 좀 안 보여줬던 것. 그러니까 오승욱만이 그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있는 어떤 것들을 오승욱만이 보고 오승욱만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캐치한 것들을 영화에다 넣는 거.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뭐 다 보겠죠. 뭐 술집을 많이 다니면서 또 어떤 여자를 보는데 이 김혜경의 캐릭터에서 나온 거는 뭐 비슷한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오승욱이 본 어떤 것들만 다 이렇게 추려서 갔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킬만자로 때도 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본 것, 그러니까 아니, 나만 본 거야. 나만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분들은 보고서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이렇게 채집을 해갖고 영화로 만드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사실 그때도 사실 그 킬리만자로가 상업적으로 거의 뭐 한국에서 큰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아마 그 우동 필름 그해 초에 이미 그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에게도 완전 쫄딱 망했고 네, 2연타를 딱 친 거죠. 2연타를 또 봄에 개봉한 킬리만자로가 또 한국에서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좀 우울증이나 뭐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땐 없었어요. 전혀 뭐 미안하지도 않고. 아니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때가 39살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또 만회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몇 년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회의 기회가 그때 39이었으니까 창창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우울증까지 아니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굉장히 그 차승재 대표님한테 좀 미안하고 다 모든 그때 스태프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은 없을 수가 없죠. 그거 있었는데 그때는 나이가 그 39이니까 앞으로 정말 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15년 동안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앞으로 또 내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남았을까는 이제는 그 끝이 보이니까 이제는 이제 그 한계선이 보이니까 약간 좀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두 번 그렇게 되니까 또 그랬지 않나?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은 건 아니고요. 약간 좀 그래도 밥은 많이 잘 먹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좀 그랬었죠. 예. 뭐 그때 한 번 또 더 여쭤보면 이미 그 데뷔하시기 이전에 그 초록물고기와 그 이재수 현안을 직접 또 쓰셨고 이제 조감독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킬리만자로가 처음부터 꿈꾸셨던 데뷔작이셨는지 그리고 또 그게 처음부터 제목도 킬리만자로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근데 그게 사람은 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감독님들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걸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강렬하거나 그런 사람은 좀 아니었고 굉장히 게으르고 만화책 보고 음악 듣고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하지. 그리고 영화 만드는 촬영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뭐를 만들고 싶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썼던 시나리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영화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동아일보 신춘문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처음 썼던 게 일본 영화사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한 줄짜리가 있는데 히나스 에이타로 그다음에 허영 그다음에 후융 박사라는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나이가 있다. 뭐 그는 제1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고 그 국책 영화 그러니까 징병찬양이나 뭐 이런 일제 시대 때 그런 어떤 일본 제국을 위한 그 홍보성의 영화들을 만들다가 그게 완전히 흥행 실패하고 나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줄짜리.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름이 되네. 그 첫 시나리오였어요, 그게요. 그걸 썼죠. 그때 잘 모르니까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여행 그때 뭐 그게 90한 2, 3년이니까요. 인도네시아 여행 뭐 가이드북
뭐 이런 거 한 권 사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소설가가 쓴 인도네시아 소설 한 권. 그리고 그것들 보고서 인도네시아를 대충 감을 잡고서 이제 그다음에 일본 일제 시대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자료 조사하고 이래갖고 그때 썼는데 그거 갖다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냈었는데 그때 이창동 감독님을 그때 이제 연출부를 알았던 사이죠. 이창동 감독님이 나한테 전화 와갖고 신화 굉장히 잘 썼다. 네 거를 상 받게 해줄까 그러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래갖고 근데 네가 되게 좋게 봤다. 하고서 이제 이창동 감독이 어떤 분인데요. 자기 시나리오를 갖다 쓰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조감독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자기가 이제 신춘문예 심사하러 들어갔다가 제 시나리오 보고서는 자기가 초록물고기의 날 갖다 시나리오 쓰게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여튼 그때 처음에 어떤 내가 장르나 뭐 이런 것들 장르 영화 그러니까 홍콩 누아르 영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홍콩 누아르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는 진짜 내가 좀 얘기로 만들어서 하고 싶다가 아마 그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세 번의 배신을 한 사람이겠죠. 뭐 맨 처음에는 그 제일조선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세 번의 배신이라고 했나 하여튼 제일조선인으로 태어나서 허영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히나스 에이타로라는 일본인 이름으로 바꿔갖고 사실 실제 인물이에요. 조선에 와갖고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갖고 군에게인가 그러니까 자네에게라는 징용 찬양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 10년 전에 발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쓸 땐 그 전이었는데 하여튼 그게 너무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하자면 상승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의 아버지가 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독립 영화의 어떤 시조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너무너무 재밌고 이게 유다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그래갖고 그때 썼는데 하여튼 그게 저는 출발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초록물고기 쓸 때도 저는 이런 영화를 할 거라고는 생각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느와르 쪽 영화를 할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었고 이재수의 날 할 때도 이런 어떤 시대물 할 거라고는 전 생각도 안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했네요. 8월 쓸 때도 멜로 영화는 절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왜 했지 내가? 저 장면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종대 문도석 얘기서부터 시작되는 첫 장면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눈 위에 죽어 있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앉아서 있는 남자 그 두 장면을 갖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느와르나 이제 액션이나 이게 안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꼭 굳이 어떤 장르가 좋아서 장르 영화를 갖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옷이 좀 이렇게 입혀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례한 같은 경우에도 하드보일드니 이런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형사 이야기. 그다음에 이 형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놈인데 똑같은 죄를 갖다가 이번엔 좀 더 세게 짓는 얘기. 그거서는 마지막에 가갖고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여자한테 마지막 라스트에 칼 맞는 얘기.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싶은 거로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제 영화 같은 건 너무 이야기가 자체가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객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홍보팀들은 굉장히 그래서 힘들어해요. 제가 갖고 온 영화들을 이걸 어떤 카테고리로 집어넣어서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액션이라는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제 홍보팀에서 보기에 다 느와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맞다고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들. 그래갖고 느와르라고 했었고 킬만자로 때 사실 이것도 느와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나도 얘기를 좀 했죠. 킬만자로 때도 비슷한 영화의 나름의 어떤 정서가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더 그 정서를 확대가 견고히 하고 싶었던 게 이제 하드보일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하드했으면 좋겠다, 하드보일드한 어떤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 이제 홍보팀이나 이쪽에서 하드보일드라는 생각, 사실 하드보일드는 장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 갖고서 하드보일드라는 걸 갖고서 가면은 참 관객들이 또
누가 보겠어요. 그냥 하드보일드 무례한. 근데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홍보팀장님하고 둘이서 멜로 좀 뺐으면 계속 둘이서 하드보일드만 딱 들어가고 무례한 들어가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하드보일드 빼야 되죠.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홍보팀에서 많이 영화가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홍보팀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르나 뭐 이런 걸 혐오하거나 그러진 않고 장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사실 근데 장르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이제 형사 영화 그러면 형사 영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확 저쪽으로 가서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있겠지만은 결국 범인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가고 그러다가 사건이 해결되고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저는 그게 뭐 장르 그러니까 느와르 영화건 아니면 뭐해서 항상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장르의 특성이라고 하여튼 이야기죠. 그러니까 범죄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하드보일드만 가져갔을 때 좀 더 그 여자를 갖다가 좀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나도 좀 영화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여자를 갖다가 강화라기보다 한 두어 씬 정도를 좀 더 넣었었던 것 같아요. 두 씬, 두 씬을 더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연 씨가 하게 되고 그랬죠. 그렇게 빼놓고 말씀드린 안 드린 작품은 그 8월의 크리스마스 오즈롱 작품 시나리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멜로적인 측면, 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리시는 남자 캐릭터들 보면 초록물고기에서도 이렇게 되게 좀 떠오르는 장면이 이미 그 심해지는 그 한석규를 믿고 떠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한석규는 이제 그 배태곤이죠. 문성근의 연락을 받고 이제 형님이 오라고 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때 굉장히 실망하는 눈초리로 그 심해진이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초록물고기에서 제가 쓴 장면이 오롯이 들어간 게 몇 장면 안 되는데요. 그 한석규가 그 시비 거는 장면 있어요. 그 술집 안에서 아저씨 노래하지 마. 아저씨 너 더럽게 노래 못하네. 그렇죠. 그 장면은 이제 제가 썼던 그대로 오롯이 가갖고 저기 화장실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이제 막동이가 방패로 그 애들 찍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뒤에 가서 그 죽을 때 몇 개.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하신 거. 저는 그때 그 시나리오의 시자도 잘 몰랐던 때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때는 사실. 근데 그 초록물고기의 남성 캐릭터는 좀 약간 좀 치워두면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8월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뭐 킬만자로도 뭐 비슷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례한이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또는 8월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장피에르 멜빌이 만들었던 그 목사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신부 레옹인가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여성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남자들이구나.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여성을 좀 두려워하고 여성에게 자기 본심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여성한테 뭔가 의지하거나 그런다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를 모르고 이런 문제 이전에 그 여성을 두려워하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이제 그 내가 쓸 때마다 항상 나오는 내가 쓰는 그 여성들이구나. 그러니까 남성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멜빌의 영화에서도 레옹 그걸 보면 그 과부인 여자가 레옹 신부한테 계속 다가오는데 이 레옹 신부는 자기가 신부라는 그 신분으로 계속 그 여자를 거절하다가 거의 클라이막스점에 가고 그 여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한테 향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손을 갖다 도끼로 잘라버리려고 하거든요. 그 맨 마지막 라스트 장면이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문을 빡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레옹 신부 보면서 나도 저 세계 그러니까 뭐 멜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도 저 세계가 좀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8월 크리스마스 때는 근데 그 여성이 다가오는 걸 자기의 죽음이라는 방패로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뭐 이런 문제 하나만으로 여성이 다가오거나 여성하고 같이 한테 사랑을 하거나 하여튼 일이가 될 것 같다가 지레 그냥 딱 거부를 해버리고 이 무례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여성에 대해서 그 자기 형사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여자를 속이고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여자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 그걸로 딱 차단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비겁한 남자들에 대해서 좀 그 관심 있다기보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쓰는 게 내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가 묘사하고 싶어하거나 내가 묘사를 잘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그 좋아하고 그 계속 보았던 어떤 것들이 다 그런 류만 내가 봤었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요새 그 신의 21에서 그 만화가 열전이라는 걸 쓰는데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제 자서전 같은 거더라고요. 이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화가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왔느냐를 갖다가 이제 그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며칠 뒤에 이제 써야 될 글을 갖다 쓰면서 그 옛날 만화들이 있던 것들하고 이제 요번에 써야 될 사람의 그 만화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게 꽤 많아갖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양반도 그렇지만 하여튼 나도 이 사람 그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 사람의 만화를 보거나 이러면서 여성을 갖다가 그 뭐라 할까요? 그 죄의식을 갖고 여성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고 근데 그 사람 만화나 이런 나쁜 그러니까 무례한들이 등장하는 만화나 영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샘 페킨파도 굉장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누구야 부어맨의 저 영화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작가들이 계속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도 거기에 굉장히 포함되고 그게 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김영진 평론가가 저한테 한 말 중에서 하워드 옥스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한테 하워드 옥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 하워드 옥스를 좋아하냐고. 근데 전 하워드 옥스 영화를 거의 안 좋아해요. 겨우 좋아하면 레드리버 하나? 그 레드리버하고 그다음에 천사만이 날개를 가졌다? 그거 정도? 나머지 하워드 옥스 코미디나 이런 거 무슨 정신병 환자들 노는 것 같고 이상하고 그다음에 왜 저런 막 이러는데 계속 김영진 씨가 저한테 보라고 그래서 리오 브라보를 봤어요. 근데 그때 리오 브라보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 포드 감독의 그 수색자하고 어떻게 같이 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워드 옥스는 기본적으로 여성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같은 존 웨인이 등장하는 영화인데도 굉장히 텐더하더라고요. 상당히 텐더하고 그다음에 여성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타자들하고 통해가는 방식이 존 웨인의 그 터프함이 어떻게 보이거나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텐더함을 갖고 있는데 그건 감독에 따라서 존 웨인이 그렇게 변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존 포드의 존 웨인을 보면 여성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하거나 여성들을 하고 뭔가 나누려거나 이런 의지를 갖다 항상 자기가 뭐라 그러나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 또는 나는 외톨이 나는 곧 떠나가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항상 다 차단을 해버리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여자 그러니까 수색자 같은 경우에서 자기 조카를 찾을 때도 그 조카에 대한 어떤 적을 갖다가 끔찍하게 해버리잖아요. 인디안에 너무 감염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잖아요. 말 타고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가서 그 여자를 갖다 죽이지 않고 들어올리면서 내가 이제 삼촌이다 그러면 인정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무례한이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는 좀 그런 것들에서 그런 얘기들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얘기를 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결국 텐더하게 어떤 남녀간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글러먹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생각되는 그러니까 소년 판타지 아닌가 이게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의 세계 그런 것들에 대한 판타지 영화를 내가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성 멜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요.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나까지는 좀 못 갈 것 같지만 하여튼 이런 남성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영화들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은 좀 있죠. 그리고 다음 영화는 거의 여성은 안 나오고
그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도둑놈이 남자는 도둑, 여자는 창녀 그런 마을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끔찍한 남자들만 7, 8명 등장시켜갖고 그런 걸 지금 하면서 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소년이 되다 마는 거지? 소년밖에 안 되지? 물론 여성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이 남성들, 대한민국 남성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63년생인데 저 같이 살았던 58년생들, 55년생들 그다음 그 밑에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소년들 그러니까 나이가 전 50이 넘었는데도 소년인 상태들 이런 것들에도 물론 그 제가 본 그 한국 남자들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제가 해석하고 있는 한국 남자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가는 것들이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얘기하고 한국 남자들 왜 이렇게 포악해지고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왜 이렇게 무례한들이 다 되어버렸는지 이런 것들. 근데 그거 기원에 이제 저는 한국 전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여튼 한국 전쟁 전후 상황에서부터 이 얘기를 출발시켜서 좀 해보려고 그러죠. 예, 야망이에요. 아무튼 그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그 한석규 씨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한테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뭐 마지막 질문 드리고 그래도 객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독님이 그 두 장편 영화를 어떤 연결짓는 어떤 큰 테마 같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용서나 속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킬리만자로 보면서도 다시 보면서 되게 좀 흥미로웠던 장면이 거기서 이제 해철과 해식은 되게 사이가 안 좋죠.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 동생의 어떤 마지막 부탁도 사실은 들어주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은 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 해철을 연기하고 있는 이제 해식이 주문진에 있을 때 양쪽 손에 이제 검은색 그 양말을 끼고 막 해식 해철 막 이런 연기를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용서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줬는데 그게 떳떳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어떤 다방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다방 아가씨는 아니 뭐야 재미없다 그러고 하여튼 이 용서나 속죄라는 게 이 피해자가 그 용서해주고 이제 그럴 마음이 있어야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결국 그 두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어떤 용서나 이런 부분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지 못한 승낙받지 못한 용서나 속죄 이런 거대한 실패담 같은 얘기를 하는 점에서 좀 저는 그 두 영화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좀 감독님 영화 전체의 어떤 그 테마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 아까도 유다 얘기를 했었는데 유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한테 갖고 자기 용서를 빌거나 그 속죄를 하지 못하고 그 무슨 나무죠? 하여튼 그 나무에 자기 목을 걸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갖고 내장을 다 꺼내놓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나 어떤 그게 속죄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튼 용서, 속죄 이 방식들이 그 제가 이제 생각하고 제가 알거나 제가 죄를 지었거나 했을 때 그 어떤 방식이든 그 속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속죄 방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중에서 어떤 많은 부분들은 진짜 죄들은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그 당사자한테 어떤 뭘 해도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 용서받으려면 자기 배를 가르거나 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 은 몇 덩이를 갖다가 이제 받아갖고 결국은 배를 갈고서 떼굴떼굴 굴러갖고 이제 그 내장이 막 발려가서 찢어졌다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래갖고 죽는 건데 전 그게 그다운 어떤 용서의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속죄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들한테서 어떤 그 속죄의 방식들이 그런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게 그 배에 칼 맞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유다 얘기에서 좀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얘기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뭐 다음 것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근데 물론 그 어떤 용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그 좀 더 어른스럽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와닿아갖고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봤던 수많은 용서받아야 될 어떤 것들, 어떤 일들
그다음에 용서를 하는 방식, 그다음에 속죄를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인류 역사상 그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너무 비관스럽긴 한데 좀 그런 생각에서 좀 출발을 해서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수를 믿어야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렇게 좀 약간은 좀 어둡거나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속에서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던질 것인가? 답은 없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테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2개밖에 안 만드는 사람이고 이게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데 좀 이야기들을 뭐 확장시키거나 그러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영화를 만들 수가 있지 않으니까 계속 결국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밀고 나가자. 그러니까 그냥 오승욱 그러면은 범죄 영화들을 몇 편 만들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생각을 하고 범죄 영화만 만들자라는 생각을 그거를 좀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역시 또 가장 큰 보급점은 형사가 주인공이라는 점도 있네요. 아무튼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래도 한 2분 정도 질문. 네. 예. 저 뒤쪽에. 예. 안녕하세요. 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감독님이 무례한 시나리오 처음 준비 중이시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게 장철 감독의 심야의 결투 금연자라는 영화 DVD 음성 해설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심야의 결투랑 금연자랑 무례한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여자를 대한 태도가 굉장히 서툴잖아요. 왕도 정태태를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은 못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서 그 좋아한다고 하는 짓마다 그 여자한테 화가 날 일만 하죠. 굉장히 표현되고 무례한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틀어진 방식으로 표현되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변 계속 맴도는 무스커리스 맴도는 장면들 볼 때도 주변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배 탈고 마지막 돌아가는 장면 정말 금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 같은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장처 감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질문 만약에 그게 정말 의도된 연출이라면 혹시 외국인들한테 잘 읽었어 보여줬나 이런 거랑 또 그 외국인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영화에 대한 반응 개인적으로 그 금연자 DVD가 있어서 그려진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이딴 영화가 예, 전 근데 이거 그 시나리오 쓸 때는 금연자 생각은 좀 못했어요. 그 금연자 그러니까 배를 꽂고 먹은 건 자마 생각은 자마에서 표절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했었는데 근데 표절은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 저는 장철 감독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이고. 그러니까 샘 페킨파, 그다음 셀지오 레오네, 장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뭐 저한테는 그 지금도 거의 뭐 제가 생각한 영화의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어떤 뭐라고 생각니까 그 뭐랄까 뿌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흙이라 그래야 되나 토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들한테 시나리오 딱 하나만 보여줘요. 다른 거 외에 절대 아무것도 보지 말라 그러고 내 영화도 보지 말라 그러고 오로지 이 시나리오만 좀 집중해 주길 원해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왔고 뭐 이걸 내가 하면서 뭘 생각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장면은 뭘 보고 어떻게 썼고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냥 보고 느끼고 그걸로 표현해 달라 그러거든요. 저는 괜히 내가 얘기해 갖고 나는 시나리오에서 다 얘기했는데 그건 내 자부심이거든요. 괜히 다른 걸 갖다 곱살에 넣어갖고 오히려 더 망친다는 생각이 좀 하고요. 그래갖고 뭐 절대 얘기를 안 해요.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영화사 가서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하고 난 그게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킬만저라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무료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나보고 뭐 어떤 영화 좋아하냐 나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례한을 보고서 나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술 같이 먹고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표절 얘기는 아니고 뭐 오마주는 아니고 뭐라 할까 존경이고 오마주가 존경인가 하여튼 뭐 근데 이 김혜경이 이 얼음 씹어 먹는 장면이 있는데요. 얼음 씹어 먹는 장면을 보고 어떤 형이 나한테 전화가 걸어갖고 야 승우가 이니의 무덤을 둘이 같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니의 무덤을 보고서 내가 너무너무 거기에서 뼈 씹어 먹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와 나는 킬리만자로에서 뼈가루를 마시는 거로 했는데 여기서 씹어 먹네 죽인다 막 이랬는데 나도 저런 거 좀 하고 싶다. 근데 그 형은 이제 무례한을 보고서 김혜경이 얼음 씹어 먹는 장면을 보고서 야 이번에 너 그거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네. 야 괜찮다. 아주 잘 봤다. 얼음 씹어 먹는 장면이 자기는 이니의 무덤에서 뼈 씹어 먹는 장면을 그 정도라고 자기 생각하고 되게 공허한데 전혀 그 생각 못했었어요. 그때 뼈 씹어 그러니까 얼음 씹어 먹는 거는 우리 PD가 굉장히 재밌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속상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막 이러면은 혼자 방에 불 꺼놓고서는 얼음 한 사발 갖다 놓고 소주하고 소주 먹고 얼음 우두두두 씹어 먹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거 좋다 그러고서는 불 꺼놓고 이걸로 그러니까 PD의 경험담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니의 무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였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분명하죠. 무례한을 만들 때 피와 뼈의 김준평이라든가 그러니까 영화보다 오히려 더 소설 쪽에 피와 뼈의 김준평 그다음에 금연자의 왕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영화 그런 주인공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그런 주인공들을 갖다가 내 식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 욕망이 굉장했었죠. 무례한은 사실 그거부터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때 나한테 무례한을 갖다가 준비하자 그랬을 때 그 영화에서 형사 한 명만 해서 이 영화 시나리오 쓰자 그랬을 때 제가 와 쾌다. 그러니까 금연자 같은 영화를 갖다가 형사로 가져와서 영화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는 그 자장 안에서 이만큼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도 그러니까 다음번 만드는 영화도 사실 다음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도 제가 하도 안 되니까 절 불쌍히 여긴 그 친구 제작자가 야 오승우 너 그러지 말고 장철의 복수라는 그 영화 너 되게 좋아하지 않냐? 야, 무지 좋아한다. 너 그 리메이크 해라. 내가 판권도 사고 전부 다 해줄게.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할게. 그래서 장철의 복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철의 복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갖고 리메이크 판권도 뭐 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형제만 등장한다는 것만 좀 갖고 이제 정말 다른.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철 영화에서 그러니까 무례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장철 영화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해도 돼요. 그만큼 장철을 존경하고 장철 영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연출을 하다가 봐도 장철식의 어떤 액션에서의 장철식의 커팅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요. 뭐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잡스럽지도 않고 뭔가 뭐 이렇지도 않고 그냥 칼로 되게 무딘 칼로 그냥 퍽 자르는 것 같은 커팅들 이어붙임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영화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액션 씬을 할 때 정말 좀 그렇게 하고 싶고 장철식으로 그냥 뻥뻥 잘라갖고 확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첫 장면에서 아파트를 배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이렇게 한 것도 사실 그걸 찍으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땐 금연자에서 왜 글씨가 이렇게 쫙 있고 하얀 벽면에 글씨 있고 왕 혼자 딱 서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좀 영화가 아파트가 쫙 있는데 이 남자 하나가 툭 걸어가는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는데 하여튼 그 장철의 영향은 저는 어마어마해요.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갑자기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영화제에서 이번에 또 하신다고 해서 제가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겠고, 일단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긴 해서 사실 이 영화가 칸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실은 한국에서 저는 그 아까 홍보하실 때 하드보일드 멜로라는 말이 멜로를 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멜로라는 부분이랑 하드보일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이질성 때문에 더 궁금했고, 특히 그 포스터에서 국밥집 맞나요? 술 조금씩 나오는 거기서 그 두 분의 눈빛이 너무 좀 포스터에서 보고 궁금해서 이 영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아까 뭐 남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여자라서 그런지 제고이를 많이 안아주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소년이니까요. 네, 소년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잔상이 되게 많이 남고 마음이 보고 나서 계속 아파서 멜로 영화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에서 정말 두 인물의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심혈을 기울이셨던 시나리오 속 장면,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었을 때 참 이거는 좋았다 이런 장면이 있다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한 얘기에서 그 뭐야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저는 그 여자를 워낙 못 써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재수에 나왔을 때도 여자 너무 못 쓴다고 감독님이 나보고 여자 쓰지 말라 그러고 여자 정말 못 써요. 그 8월 때도 하여튼 뭐 여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 8월 때는 그냥 옛날에 알았던 그러니까 약간 사귀었던 여자 했던 말이나 그대로 그냥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싹 넘어가 버렸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에 뭐 누구지라 잭 니콜슨인가 하여튼 누가 뭐 잭 니콜슨 하여튼 누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러니까 뭐 할 때 영화를 만들 때 여자를 너무 못 쓰니까 다 남자로 생각하고 쓴 그 이름만 바꾼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던데요. 해보니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켜서 이 김혜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랬다고 하지만 바디가 있어야 되는데 바디가 없으니까 이 여자의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다가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써지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영화 전체에서 그 성을 빼버린다면은 가장 괜찮은 놈, 가장 멋있는 놈, 가장 뭐라 할까요? 인간다운 놈은 김혜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가장 인간다운 놈. 그다음에 가장 더러운 놈, 가장 야비한 놈, 그건 정재권. 그냥 나쁜 놈, 이건 박준길.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굿배드 어글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김혜경은 사실 보면은 장철 영화나 이런 거에서 가장 그 멋있는 그 주인공이에요. 찌질하지 않은. 그러니까 로레죠. 금연자에서 로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재권은 그냥 왕후가 되고 찌질하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로레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주인공으로 좀 생각을 하니까 정패빼는 빠진 거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가장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이건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 전체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간답고 그러니까 거짓말 절대 안 하고 수많은 거짓말을 했어 와서 어떻게 했지만 여기에서만큼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 그걸로 이제 김혜경을 놓고 쓰면서 조금 그때서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고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연출상 좀 조금 더 났으면 그게 좋았을까? 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김혜경이 그러니까 같은 남자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어떻게 비교할까? 하여튼 정재권이라는 이 그러니까 이 쏘기로 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바닥에서는 신출렉이죠. 그러니까 미스터 갱에서 이수연과 그러니까 이수연과 주윤발의 관계 같이 보면은 주윤발이 이제 깽단에 위장 잔입을 해서 들어갔을 때 이수연이 계속 돌봐주고 뭔가를 갖다 그가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돌봐주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거든요. 악당이지만은. 근데 여기에서 이 김혜경이라는 여자가 이 정재권이라는 남자가 하고 같이 그 외상값 받으러 갔을 때도 하는 짓이나 이런 거에서 그녀가 쓱 이렇게 뭐 하면서 뭔가 통제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 남자를 약간 돌봐준다는 어떤 느낌들. 그다음에 그게 제일 좀 잘 보였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썩 잘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도 편집을 한 것 때에서 내가 좀 그 편집상
뭐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더 초점이 맞라고 생각하고 그걸 더 가져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그 한 게 찍기는 그렇게 그 찍었으나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하면서 조금 망가진 신이 뭐냐면 그 돈 갚으러 갔을 때 거기가 이제 김혜경이 정재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케어하는 듯한 느낌이나 이 부분이 조금 더 살려지도록 찍은 애초엔 그렇게 찍었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버리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정재곤이 김혜경을 갖다 좀 더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쪽으로 편집을 해버렸어요. 근데 뭐 그게 어떻게 옳은지 그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지금 이렇게 보다만 저 부분의 편집에서 김혜경이 정재곤을 갖다 옹호하는 쪽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저기 한 이 사람이 정재곤을 오히려 좀 뭔가 케어하고 있고 있는 느낌 이쪽으로 갔으면 김혜경 캐릭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김혜경 캐릭터만 너무 세지니까 정재곤 캐릭터는 또 없는 영화가 돼버리거나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정재곤 쪽으로 좀 줘버린 거거든요. 김혜경을 좀 그 마음 아파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버린 건데 거기서 김혜경 그러니까 전도연 연기한 거에서 굉장히 멋지게 한 게 있는데 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그 부분 그대로 이렇게 편집은 했지만은 그 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게 편집이 돼 있어요. 김혜경이 이제 남자들 둘이서 때리고 막 이럴 때 고개 팍 숙이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쪽에서 그냥 한 테이크로만 쫙 밀고 왔을 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촬영을 하면서는 이거 한 테이크짜리로 그냥 가버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블라인드 시설을 하면서 최악의 평점을 맞고 그러면서 정재원을 좀 살려야 되겠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했었죠. 그러니까 후회나 뭐 이런 거보다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김혜인 캐릭터에서는 좀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또 뭐 물어주죠? 다 얘기한 거 아닌가요? 또 뭐 있나? 예. 응? 아 좋았던 거요? 아 이것도 되게 긴데 시간 되나? 그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하나의 로망인데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본 거 그다음에 그 하여튼 여자하고 이별을 할 때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좀 이별을 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여자하고 이별을 할 때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여자하고 몇 번 사귀었다가 좀 헤어지고 그런 게 지하철역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좀 헤어지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멜로 영화가 플랫폼에서 남녀가 헤어지는 미래라든가 그다음 종착역에서 제니퍼 존스하고 몽고메리 우드하고 몽고메리 크리프트하고 헤어지는 종착역이라든가 또 어릴 때 너무너무 각인되었던 그 바보들의 행진에서 그 마지막에 그 병태하고 영자가 그 플랫폼에서 헤어지거나 그리고 제가 사귀었던 여자들하고 헤어질 때도 그 마지막 그 얼굴 저 여자는 이제 나하고 끝이구나라는 걸 딱 느끼는 것도 전철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 여자가 이렇게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되겠다는 건 그러니까 가장 감정적으로 고양된 장면이 되겠다고 생각한 건 전철 옆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차 옆으로 가갖고 촬영을 했는데 기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배우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차 예. 안에서 차 안에서 그 말 진짜를 다시 한번 물어볼 때가 이제 시나리오 쓰거나 그럴 땐 최고로 거기가 감정적인 어떤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찍는데 이 두 배우들은 되게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앞씬에서 잡지씬은 사실 여기에 예고편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둘이서 빵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햇살은 들어오고 뭐 기차는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러고 누가 여기 이렇게 헌팅한 거야?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러고 결국은 헌팅을 거기서 근데 연인들이 헤어지면 이제 전철역에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하여튼 두 사람은 정말 필사적으로 연기를 했어요. 뭐 연기를 할 수가 없었죠 뭐. 이 두 사람이 뭘 신경 써야 됐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 기차 오면은 이제 NG니까 기차 오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 두 배우가 사실 굉장히 대단한 배우들인데 알아서 내가 좀 편집을 해주기를 원하고 얘기해야 될 걸 기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감정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은 무엇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거기서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거기서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배우분들은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연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결국은 뭐 기차가 그 상행선, 하행선 뿐만 아니라 그 뭐야 북북선에 북북북북선이어서 연탄 기차, 뭐 석유 그 기차, 뭐 엄청난 기차들이 다니는 데였는데 두 분한테 좀 미안했죠. 근데 그래도 전도연 씨하고 그 남길 씨하고 화 한 번 안 내고 그 하긴 했는데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 감정. 그러니까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첫 테이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좀 리허설 할 때도 나는 좀 리허설을 좀 슬쩍만 하라는데 이 여자가 자기 감정을 꼭 하고 그렇게 할 때 보면 첫 번째 테이크가 상당히 좋은데 김남길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좋아요. 요걸 둘이서 갖다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 그러니까 한 테이크로 넣을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기차역에서 그러니까 그 기차 전철역 바로 옆에서 하면서 좀 잘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도 찍은 거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육교 위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차 오고 막 이럴 때 난 그 장면을 되게 지금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이 여자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니까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준길한테 가도 자기의 그 어떤 거는 그 완전히 먹구름일 것이고 그다음에 저 뒤에 쟤를 따라 저도 똑같은 놈이라서 먹구름인데 이 사이에서 이 여자가 이제 그 어딘가 더 지독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느낌. 그게 나는 거의 뭐 죽음을 향해 이렇게 돌진하는 어떤 무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도연 씨한테 그렇게 절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장면. 지금도 좋아하고요. 예. 예,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감독님 어차피 많은 팬들이나 많은 분들이 다음 작품 좀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업 뭐 그래서 마무리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 영화이라는 게 또 산 넘어 산이고 그 뭐 하여튼 그때 어떤 형이 그 나하고 무슨 뭘 준비하죠? 제가 냉면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때 그 형이 냉면에 관한 영화를 갖다가 좀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에피소드 몇 개 써갖고 이렇게 갖다 했더니 야, 갈 길 머네. 그래서 지난한 작업이 시작되겠는데 난 이거 냉면 갖고 이런 얘기하기 싫다 그래갖고 내가 그 형을 이렇게 보서 형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하는 건 지난한 작업이야.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몰라. 그게 영화 작업이야. 그런데 지금 제 심정 또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준비하는 게 또 산 넘어 산일 것이고 또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뭐 이게 재밌고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갖고 또 다음 작품을 빨리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난한 작업을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오시고 또 이렇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좀 웃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 영화에 갖다 웃기질 못해.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좀 웃기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극장에서 개봉 때 GV 할 때하고 굉장히 제가 좀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좀 많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많이 이제 떠나 보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끝났고 난 다음 영화라고 이렇게 지금 차를 바깥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하여튼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화창한 일요일 날 이 어둡고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 영화를 또 보러 와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승욱 감독님께도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